예,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사법부의 첫 판단을 받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조현호 전 경찰청장도 구속됐습니다. 한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원내대표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이 오가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감도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 전문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그 얘기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1심 생중계 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했는데 불출석. 아무래도 생중계가 부담이 됐던 걸까요? 뭐 건강상의 이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글쎄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전두환 전 대통령도 이제 불출석 계속 했는데 이게 이제 생중계가 허용된 게 작년에 대법원의 규칙이 개정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라는 판단 때문에 여론도 대체로 공개한 쪽으로 이제 모아져 왔고 또 헌법에도 이제 재판의 심리와 이런 결정은 공개한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법원 조직법도 그렇고 아마 그래서 이제 그런 법률적인 조항, 법적인 근거도 있고 국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역시 알 권리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판단했는데 지금 말씀처럼 이제 피고인들은 뭐 이제 자신들에게 망신 준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그동안 계속 제기돼 왔던 것이고 그런데 아무튼 뭐 국민들로서는 유감이죠. 이제 바로 그 이유가 있어서 생중계가 허용된 건데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근데 일단 본인들은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어떻게 불출석하고 어떤 생중계 어떤 제도 도입에 취지하고 좀 이렇게 안 만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라면은 저는 출석합니다. 왜 이거를 출석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본인이 얘기할 때 이것은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재판부에 대해서 신뢰를 보이려고 한다면 오히려 생중계에 기회를 갖는다는 게 자신이 왜 무죄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확신범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 정치 보복이다 아니면은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재판을 거부한 다음에 그 다음 수순으로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제가 볼 때는 설득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생중계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상황에 대한 판단들을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전략적으로만 보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좀 이유가 어떻든 간에 좀 당당한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그 많은 의혹을 불러왔던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상당수가 다 여기에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런 만큼 사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이 결정을 내는데 굉장히 좀 신중할 것 같아요. 저도 참 궁금합니다. 정말. 이게 10여 년 동안 2007년부터 제기됐던 문제예요. 지난 2007년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얘기도 했던 거였잖아요. 도곡동 땅과 이 BBK에 대해서 다 얘기했던 것이고 그때 이명박 후보가 이제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는 얘기 뭐 영상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아무튼 지금 다스가 누구 것이냐. 그러니까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냐 아니냐가 이번 재판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주어진 혐의가 16개 정도 되는데 그중 7개 정도가 이 다스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횡령, 세금 포탈 뭐 등등 뇌물. 뇌물은 이제 삼성 이제 소송비 대납 이런 것들이 뇌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스의 자금을 이제 300여 원인가 횡령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이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라면은 횡령이나 뇌물이 적용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역시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만 오늘 재판의 이제 그 관건은 재판부가 과연 이 다스를 누구 것으로 보느냐. 지금 이제 계속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의 주장은
형의 것이다, 이상은 씨의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처남 김재정 씨 것, 그러니까 도곡동 땅, 네. 이제 다스. 도곡동 땅을 매입해서 BBK 주가 조작에 이용했고 다스 설립에 이용했다라고 보는 게 검찰의 이제 의혹이거든요. 혐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다스가 누구 것이냐가 결정적인 거예요. 일단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10년 동안 이게 이제 사법부의 판단은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일단. 예,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예. 저는 그거보다는 결국은 결과에 나오겠지만 어떤 근거를 과연 재판부가 제시할 거냐라는 게 저는 초미의 관심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뭐 판가름이 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었던 이거는 형님 거고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삼성에 대한 문제도 치욕적이다고 제가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법리적 논쟁이 어떻게 귀결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재판부가 마무리될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근거 여하에 따라서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항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저는 판단할 거라고 좀 봐요. 지금 MB 측에서도 좀 양분돼 있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하여튼 상소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빨리 매듭을 짓자. 어차피 이거는 뭐 재판은 계속 해봤자 결국 형을 선고받을 수 없는 거라면 이걸 하나의 정치적인 재판으로 몰고 가고 항고를 그만하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전략이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재판부가 얘기하는 근거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고 실증적가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러한 그 법리 논쟁적 차원에서 봤을 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근거가 제시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다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부인을 해왔고요. 그 검찰은 일단은 권력형 비리 사건을까지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벌금 150만 원, 150억 원이고.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1심에서 24년, 2심에서 25년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이 돼서 이렇게 중형을 선고받는 모습. 오늘 이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여야도 어느 반응을 내놓을 것 같은데 네. 보수 진영이랄지, 그러니까 MB 쪽이랄지 전 정부 쪽에서 인사들도 아마 관심을 갖고 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들 정서에 어떻게 좀 다가갈 것으로 예상됩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박수를 받으면서 떠난 거를 본 적이 있나요?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그랬어요. 나는 정말 박수를 받고 한번 떠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집중된 권력 그리고 대통령 이 권력이 결국은 자신이 아무리 공익을 위한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사적 국정농단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 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느냐는 얘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결국은 권력을 남용했다는 게 제일 큰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남용이 장기간 이루어졌다.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탄핵을 하는 것이 오히려 탄핵하지 않는 것보다 이득이 되기 때문에 탄핵한다는 세 가지를 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이 권력이라는 거는 견제받지 않는 정말 제왕 같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간에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효율적으로 견제하자라는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수의 몰락이라는 거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년 동안 과연 성장, 경제 성장이라든지 다른 무슨 부분들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헌법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한과 권력을 남용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라도 앞으로 대한민국을 국정 운영을 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고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 물론 확정 판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걸리겠죠. 무죄가 될지 유죄가 확정이 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상황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영향 별로 못 미칠 것 같아요. 이거는 정서의 문제를 떠나서 판단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진술 이런 것들 이제 전직 총무비서관 했던 분 그리고 이제 측근들의 진술이 다 뒤집어졌어요. 기존에 했던 진술이 다 이제 거짓이다라고 본인들이 다시 진술을 한 상태고
이 시간 뭐 이 자체를 지금 계속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검찰이 이제 그러한 것들 조목조목 이제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것이고 국민 정서로 볼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부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MB 전 대통령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재왕조 대통령제의 문제 전 이전의 문제라고 봐요. 재왕조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다 있다고 다 이렇게 합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명박 전 대통령 그랬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랬죠,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이런 등등.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분 그렇지 않았고 말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부 재왕조 대통령제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건 전 논리적 비약이라고 보고 그런 구조적인 어떤 헌법적인 부분도 물론 있어요. 그런 것들의 개헌은 뭐 별도의 문제를 치고 지금 여기 나타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횡령, 뇌물, 세금 포탈 이런 것들이 재왕조 대통령 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또 국민 여론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판단을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역사의 하나의 단죄로서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MB 정부 시절에 경찰청장 지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사실 경찰 총수를 지냈던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처음 구속되는 사례가 됐기 때문에 참 굉장히 좀 안 좋은 낙인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찰이든 검찰이든 권력기관이 결국은 국민의 편에 서서 대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편에 서서 만약에 국정농단에 개입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 결국은 법의 판단의 차원을 넘어서서 뭐 사법부가 거기에 단죄를 내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결국은 이제 받아들여졌다는 얘기는 상당히 많은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된다는 거, 더 나가서 뭐 증거 인멸이라든지 도주에 대한 건 없다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많은 면에서 봤을 때 지난 정부 또 뭐 이명박 정부 때 얼마나 이게 광범위하게 권력기관이 결국은 국정농단과 또는 그 여론 조작 등등에 이용됐냐는 것은 참 치욕적인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한 30년이 지났고 그리고 민주주의 지수라는 것을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를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과 더불어서 전 경찰 총수가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다시 한번 범죄에 연루됐다는 것은 참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다라는 관점에서 아마도 더욱더 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범죄 혐의 사실이 댓글 공작을 총지휘했다 이거거든요. 전 경찰청장, 경찰력을 일부 동원을 해서 했다는 거. 그 자체가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제가 앞서지 말씀처럼 경찰청장이 어떤 국민의 여론의 조작, 왜곡에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지시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동적으로 이제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따랐다라는 것과 이제 전혀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시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조현오 청장 문제뿐만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적폐 수사라는 차원 그리고 이건 뭐 적폐란 단어가 주는 이제 어감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이건 정권의 차원을 떠나서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라는 게 국민의 여론을 잘 형성하고 그 민의를 국회가 대변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결정해서 따라가는 절차적 과정이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저건 완전하게 과정 자체를 왜곡하는 거거든요. 저건 그야말로 반민주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역사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국회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대정부 질문에서 유은혜 장관이 답변자로 나왔는데 어제 뭐 그야말로 난타전이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간에 뭐 일정 부분의 몸싸움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좀 보였고요. 어제 대정부 질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정부 질문이 마치 청문회장이라든지요 아니면 국정감사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정부 질문 제도가 1988년도에 이제 처음 부활됐거든요.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이라도 34년이 지나면은 뭔가 좀 성숙되고 발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대한민국의 제도는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대정부 질문 제도는 이제 언로가 막혀 있을 때 결국 야당이 그런
자신의 그러한 알 권리를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지지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대정부 질문의 가장 핵심적 사항은 말이죠.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규정해야 되냐는 것이 본연의 기능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전부 다 다른 문제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한다면 저는 그 대정부 질문 폐지론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정부 질문 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그걸 전부 다 상임위 차원에서 총회를 통해서 모든 걸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문제가 되냐면 대정부 질문 제도 때문에 오히려 정쟁이 심화되고 증폭된다는 거예요. 국회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도 있지만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국회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국회가 행정부를 군기잡기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그런 제도로는 제가 볼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또 국정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일정 기간 두고 국정감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연중감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국정감사하고 또 국정조사를 혼돈해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마디로 짜증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도대체 정권도 바뀌고 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다고 하겠지만 좀 국회다운 국회, 이 국회 적폐를 좀 청산하는 데 있어서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어제 이거는요. 그런 원론적인 얘기보다도 이건 야당이 아주 잘못한 거예요.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은 윤핵 장관 전에 후보자 시절이라 며칠 전입니다만 청문회 때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제도에 문제점 분명히 있어요. 장관 청문회를 하고 나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따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건 별도의 문제예요. 근데 어제 지금 이제 제1야당인 특히 한국당이 어쨌든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서 임명이 됐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역량을 이제 물어봐야죠. 장관으로 임명된 건데 어제 그 누굽니까? 그 한국당의 박성주 의원 같은 경우는 전 그건 바람직한 태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안 하고 그건 뭐가 중요합니까? 의원으로 호칭을 했죠. 장관이 임명된 거예요. 그건 하자가 없어요. 단지 우리나라 제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하는 건 별도의 문제라 이거예요. 근데 일단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을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얘기하면서 유은혜 의원. 장관으로 그 인정할 얼마나 수 그게 없다라고 그게 뭐가 의원으로서 뭔가 개인적 객관적으로 당신이 앞으로 이 교육 정책을 수행할 만한 역량이 있냐를 날카롭게 조목조목 반박하고 지적해야죠. 그런 다음에 유은혜 장관이 답변을 못하면 당신이 이래서 자격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개인적으로 당신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완전하게 그 청문회 때 나온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그야말로 망신주기예요. 저는 유은혜 후보가 장관적이 있다 없다를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장관이 뭐 그거는 제가 말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논제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의 그 주제가. 근데 한국당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에서 장관을 앉혀놓고 세워놓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대정부 질문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두 원내대표 잠깐 몸싸움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끌어내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모습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홍영표 원내대표는 항의할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웬만하면 양쪽을 같이 다 비판하겠는데 어떻게 의원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그 개인적인 청문회 때 얘기를 합니까? 그건 대정부 질문에 맞지 않아요. 그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건데 그것도 우리나라의 제도예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이것도 뭐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있는 것이지만 이건 그것보다도 왜 거기서 그렇게 사람을 망신 주냐고요. 그럼 원내대표가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죠. 그냥 거기에 또 김성태 원내대표 가서 막 이제 말리니까 저런 모양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보수성상한 모습이. 저게 이제 한국 국회 현 주소인데 우리나라 국회의 불신은 뭐 얘기하나 안 하고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대다수 국회를 불신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제 한국당의 저 모습은요. 그건 제1야당답지 않아요. 저는 뭐 더 이상 뭐 다른 게 없다고 봐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지금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여당 원내대표가 가서 국회 부의장한테 항의하는 것 그 자체도 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런 몸싸움까지 나왔는데 지금 대정부 질문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는 자기한테 거슬리는 일이 왔다고 해서 가서 항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이게 좀 과장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뭐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그거 뭐 도토리 키재기식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대정부 질문 제도라는 걸 폐지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관에 임명된 지 4일밖에 안 된 사람을 갖다 놓고 저렇게 무슨 뭐 사회부 대정부 질문을 한다? 그 자체가 넌센스 아닌가요?
얼마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뭐 방과후 영어 수업 문제라든지 고교무상 교육의 문제라든지 전혀 이게 이제 서로 조율되지 않은 정책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죠. 이거는 차분하게 상임위에서 결국은 관련된 장관을 불러다가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저런 식으로 또 대정부 질문할 때 되면은 의원들도 자리를 잘 안 지킵니다. 좀 하다가 또 나가버리고. 이 귀중한 시간에 차라리 입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데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런 대정부 질문이라는 거가 이제는 한 번 정도는 이제 우리가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제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임기와 관련해서 이제 총선 불출마할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근데 사실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면 좋을 것인데 대답이 명확하지가 않았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대답하기 어렵겠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요. 제가 유은혜 장관이라도 대답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가봐야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선에 출마할까 안 할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1년이라는 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어요. 대통령 임기도 5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거거든요. 1년 동안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장관을 2년 아니라 3년 해도 엉터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초모회 때 시컷 얘기했잖아요. 그걸 지금 장관 대사한테 세워놓고 당신 총선 출마할 거 안 하고 그렇게 질문할 게 없습니까? 저는 그거는 질문답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부총리 두 자리가 있는데 이거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이 안 되면 임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걸 좀 법적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건 이제 미국 청문회 제도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미국은 이제 청문회를 상원에서 하는데 거기는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 두 군데에서 인준투표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투표하는 거는 국무총리나 대법관이나 이 국회법에 규정된 사람들만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상임위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만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채택 안 되더라도 임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면은 최소한도 미국처럼 상임위에서 인준투표를 하도록 국회법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소야대해서 그럼 장관을 어떻게 임명하냐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의 레이간 대통령 8년 동안 6년 여소야대했습니다. 클린턴 6년 동안 여소야대했었어요. 오바마도 마찬가지. 문제는 뭐냐면 인준투표라는 제도가 있으면 부실 검증 논란이 오히려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부적격자를 잘못 임명했다가는 이건 100% 잘못하면은 결국은 그래서 훨씬 더 백악관이나 청와대에서 처음에 인선을 할 때 정말 철저하게 검증하는 그러한 부적 효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저는 상임위 차원에서의 인준투표를 이번에는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질문은 최 교수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 어제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유은혜 부총리 임명과 관련해서 질의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국민의 우려 이해하고 미안하다게 생각을 한다. 또 청와대 대변인의 어떤 그 논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있는 그대로 총리가 느낀 소신을 얘기한 것 같고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유은혜 후보 당시 후보 때니까 후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국민 여론이 아니다 얘기하는 그 적절치 않은 발언이에요. 그 당시의 여론조사 조금 다르게 나오긴 합니다만 대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조금 괜찮다, 적격이다라는 게 조금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크게 뭐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여론이 반반으로 갈렸던 것이기 때문에 특히 청와대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 그 부분을 총리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총리들 같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거나 그냥 우회할 텐데 정론으로 얘기한 건 저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고 국민들의 우려 이해한다라는 말도 일리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임명됐기 때문에 이건 물론 처음은 아니에요. 이건 뭐 지난 정권도 많이 있었던 것이고 대한민국 헌정 구조의 그건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문제로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무조건 같은 여건이라고 옹호하지 않고 그 부분을 인정했다라는 거는 새로운 총리 생활이라고 봐요. 그건 저는 아주 적절했던 거라고 봅니다. 네, 참 재밌습니다. 유은혜 총리를 누가 제청했죠? 총리가 한 거 아닌가요? 우리 헌법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제청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청해놓고 나서 지금 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는 건 좀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총리가 과연 장관 임명하는 때 제청권을 과연 행사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총리라는 거는 뭐 대독 총리라든지 의전 총리라든지 그 정도 수준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총리가 책임을 갖고 국정 운영을 다지겠다라고 하는 저는 선언이라고 봐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요새 나오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낙연 총리가
범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이거와 직접적으로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국무총리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얘기한 걸 무조건 따라가고 예를 들어서 순응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비례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제는 좀 더 크게 넓게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것도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게 저 이낙연 총리의 정치 감각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저분을 계속 옹호를 하면은 그 한국당의 반발이나 이게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방을 피하기 위한 그런 나름의 그건 신축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치 감각도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처럼 총리로서 뭐 책임 총리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총리로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제청을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모순 아니냐, 뭐 논리적으로는 일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사과할 수 있다는 거는 전 진일보된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사실 국감이 진행이 됩니다. 앞서서 이제 대정부 질문이 없어지고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을 각 소관 상임위에서 배분을 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국감이라도 좀 철저하게 제대로 잘 진행이 돼야 하는데 과연 이번엔 잘 될 수 있을까?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정감사는 뭐 수복 겉핥듯이 그 국정감사라면서 국감 무용론이 나오잖아요. 현재 같은 구조 속에서는 국감이 잘 되라가는 거는 남자 보러 아이를 낳으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불가능하다. 아니 3주 동안 700여 곳의 그런 국정감사 기간을 정해서 한다는 것이 결국은 부실을 하라는 거랑 똑같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혼동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인을 포함해서 민간인을 무작위로 직원 채택하는 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정조사를 할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국정감사라는 거는 정부가 그동안 1년 동안 국정을 얼마나 예산을 잘 집행했냐 정책을 잘 이걸 중점을 둬야지 왜 민간인을 갖다 놓고 나서 증인 채택하고 어떤 경우는 호통치고 어떤 경우에는 뭐 면박 주고 이런 식의 그 관행도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좀 보고요. 국정감사도 이제는 연중감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청문회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모든 각감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등급을 둬서 반드시 매년마다 해야 될 거, 한 어떤 기간 한 2년마다 해야 될 거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청와대가 새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합니다. 네, 현장 연결에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오랫동안 환경 관련 시민운동과 함께 해온 학자입니다. 또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며 정책 전문성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이 검증된 인사입니다. 환경 분야 정책 전문성과 수년간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미세먼지, 4대강 녹조 등 당면한 현안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잘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물관리 일원화 이후 통합 물관리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이 환경 변화를 직접 체감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름을 발표를 했습니다. 조명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이 새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의 후임으로 이제 지명이 된 건데, 자, 조 교수님, 그 지난번에 5명 내각 개각하고 나서 1명 더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오늘 발표를 한 거거든요. 보니까 이번에 좀 전문성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대변인 이야기로 내정자는 뭐 방송에도 많이 나왔던 분이고, 그리고 환경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고 정치적인 발언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해요. 환경에 관련된 걸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어요. 어떤 뭐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문성 부분이야 뭐 관련된 거라고 있지만 교수 출신이네요. 지난 정부 때 1기 때에 낙마한 우리 그 일찍 그 바뀐 장관들의 대부분이 교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은 저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교수를 바로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검증을 한 다음에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장관이라는 자라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고 조직 장악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성보다는 어떻게 조직을 잘 조율할 것이냐 이것이 앞으로 큰 평가의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 통과
또 이게 남아있죠. 예, 지금까지 최창열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